깻잎의 사촌처럼 생겼습니다. 별명이 뭐냐 하면 자살식물입니다. 닿기만 해도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고 절대 만지지 마셔야. 그러니까 식물이 만들어내고 있는 화합물질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피톤치드, 치드가 이제 죽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좋아, 어떤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형을 해가지고 식물이 실제로 소리를 내는구나. 안녕하세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식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리입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식물 하면 이제 진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생긴 거는 그냥 깻잎의 사촌처럼 생겼습니다. 널쩍한 이제 하트 모양의 약간 벨벳가루 같은 이제 털이 빽빽하게 나 있는 형태인데 크기는 한 15배쯤 큰 깻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크기가 일단 크니까 좀 무섭게는 생겼지만 그 자체로 뭔가 이렇게 아주 무섭게 뾰족뾰족하거나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요. 이 식물의 별명이 뭐냐 하면 자살식물입니다. 왜 자살식물이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을 준다라고 합니다. 닿기만 해도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고 막 두드러기가 나고 심하면 관절에 림프절이 부어올라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굉장히 심한 통증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털도 굉장히 미세하고 박힌 다음에는 뽑아내기조차 어렵다 보니까 고통이 사라지기까지 겪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 얇은 털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눈이나 호흡기로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진피에는 그냥 근처조차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 한 경찰관이요, 잎사귀 부분을 화장지로 사용을 했다가 자살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하니까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식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털 안에 바로 진피에티드라고 하는 독성 액체가 가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경독이에요. 정갈이나 거미의 신경독과 굉장히 유사한 작용을 하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을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신경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그러한 신경 말단에 있는 소듐 채널을 변화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만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깻잎의 15배쯤 커진 어떤 그런 식물을 만나면 절대 만지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식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왜 사극에서 보면 사약을 먹고 죽는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약에 사용되는 것들도 결국은 식물에게서 유래한 그런 독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극꽃이나 협죽도 굉장히 예뻐요. 파란색의 아름다운 꽃이고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진 독성이 굉장히 심각해서 사약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투극꽃 같은 경우에 고대 사람들은 이 꽃을 화살촉에 발라가지고 늑대 사냥에 활용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절대 예쁘지만 만지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식물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자이언트 하기드라고 하는 식물도 조심해야 되는 식물인데요. 6m까지 자라나는 식물인데 수액이 닿기만 하면 발진 수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수포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수액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실명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국이 원산지인 만티닐이라고 하는 식물도 또 다른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식물이 사과랑 비슷하게 생긴 열매를 맺어요.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맹독이라서 한 입이라도 먹으면 죽고 말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 줄기나 수액 역시도 만지거나 하게 되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눈에 들어가게 되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주위에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폐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만티닐 역시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무인 것입니다. 만티닐을 한 입 먹고 잠드는 백설공주가 사실은 저기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마 모티브가 되었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살기 위해서겠죠. 한 곳에 있잖아요. 1년짜리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한 곳에서 버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발가벗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 곳에서 일주일만 있으라고 해도 아마 못 있을 거예요. 온갖 가지 곤충이 공격해올 걸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곤충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온갖 가지 대상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결국은 매일매일이 전쟁 중인 거죠. 전쟁 중인 식물에게 있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공격 무기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누구는 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독이 있을 경우에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만, 모든 식물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양이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조차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이 만들어내고 있는 화합물질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사실은 그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또한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항정신성의 어떤 물질이라거나 염증을 억제한다거나 항암 물질이거나 각성 효과를 주거나 방충 효과를 준다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많아서 어떤 성격의 화합물질들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들, 커피나 담배나 카카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독성물질의 한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톤치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물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에 가면 피톤치드가 많아, 건강에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피톤치드라는 것이 식물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유기화합물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피톤치드를 왜 만드냐? 얘네들이 박테리아, 곰팡이 이런 해충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살생 효능을 가진 물질이에요. 피톤치드, 치드가 이제 죽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좋아, 어떤 우리를 위해서 만드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식물이 자기의 공격 대상들을 죽이려고 만드는 어떻게 보면 화학무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물질들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곰팡이라던가 박테리아에게 가지고 있는 효소의 작용을 직접 억제하기도 하고, 얘네들의 세포의 막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채널을 블럭을 해서 생존 자체를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의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연 살균 물질인 거죠. 향균 효과, 방충 효과 같은 것들이 다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톤치드가 단순히 그렇게 직접적인 살균 효과만 가진 것은 아니고요. 어떤 소통의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곤충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겨보려고 이렇게 케미칼들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케미칼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그것을 결국은 이겨내는 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온갖 가지 공격 무기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치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면 천적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방안이거든요. 천적은 어디 있어요? 멀리 있잖아요. 천적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휘발성의 어떤 유기화합물이 필요한데, 식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 천적을 유인하기 위한 대화의 수단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소통의 방안이 식물들끼리의 대화에도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격무기이자 어떤 소통의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유기화합물이다 생각을 할 텐데요. 이제 그런 물질들이 농도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덩치도 크고 하니까 진정 효과를 준다거나 도움이 되는 효과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식물이 소리도 질러요 라고 하는 연구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3년에 이스라엘 연구팀이 식물이 내는 소리를 녹음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결과들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식물을 가운데에다가 두고 고주파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들을 쫙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식물의 소리를 들어본 거죠. 저는 이제 이 실험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누군가 와가지고 식물이 소리를 낼지도 모르니까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어떤 학생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거를 그래 한번 들어보자, 내가 그 마이크 사줄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되게 신기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건 소리를 직접 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했던 것들이 물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줄기를 자르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나 안 나나를 봤는데 소리를 실제로 냈던 거죠. 보통 식물이 내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40에서 80kHz 정도의 어떤 고주파 소리를 냈는데요. 이제 이게 인간이 들을 수는 없는 소리인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들려줬어요. 근데 어떤 소리가 났냐면 뽁뽁뽁뽁뽁 무슨 에어컨 터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식물이 실제로 소리를 내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관다발 조직에서 나는 소리다 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소리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식물이 스트레스 받아 소리를 지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게 의미 있는 소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밥 먹으면 꾸르륵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근데 꾸르륵 하는 소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이 내는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그 다음 질문은 이 소리가 대화로 활용을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소리를 누군가는 듣고서 반응을 할 것인가 이제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이 연구자들이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제 그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가 되게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대화를 생각해서 낸 소리가 아닌
아니라고 할지라도 얘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누군가는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무언가의 소통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공격도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환경 때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햇빛이 너무 강해도 햇빛이 너무 없어도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비가 너무 안 와도 그러한 모든 변화들이 다 환경적인 스트레스인 셈이죠.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따라서 자기의 발달 단계들을 다 조절해서 어떻게 해야 그 스트레스를 이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스트레스가 지나가기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식물은 해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일주일 이상씩 막 비가 오는 날이 별로 없었는데 일주일 이상씩 비가 오는 날이 굉장히 길어져서 뭐 한 달씩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식물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즉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가지의 상황들이 식물에게서는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인 셈인 거죠. 소리에 이제 반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헤르츠의 소리들에 따라서 뭐 꿀을 더 만들거나 무언가 이런 메커니즘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도시의 소음은 의미가 없지만 굉장히 그것들보다 더 강력한 소음들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식물의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교란을 줄 수도 있다고는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도시의 소음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빛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낮과 밤도 없이 켜대잖아요. 식물이 빛의 양과 얼마만큼의 낮 시간이 있고 얼마만큼의 밤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센싱을 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굉장히 컨티뉴어스 라이트를 주는 효과들을 식물에게 주게 되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 자체도 식물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뭔가 일들을 계속 사실은 하고 있는 형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물에게 감정이 있을까? 감정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식물이 기쁠까? 슬플까? 외로울까?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뭔가 수치적인 걸로 판단할 수가 없고 물어봐야 되는데 대답을 들을 길이 없다 보니까 식물이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를 알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정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왜 동물에게 감정이란 것이 생겼을까? 내가 무언가 외부적인 신호인 거죠.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뇌에서 어떤 신호의 자극이 일어나고 그 자극에 따라서 기분을 바꾸는 거죠. 근데 기분을 바꾸는 이유가 뭐야? 내가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 기분 상태를 바꾼 거란 말이죠. 시작은 뇌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중간의 메커니즘이라고 그것을 통틀어서 감정이라고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범주에서는 식물에게도 무언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센싱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호 전달들이 일어나고 신호 전달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 무언가 발달 단계를 통해서 다른 일들을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들의 어떤 그런 회로 식물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